안녕하십니까. 오늘 업무 보고의 첫 번째 세션을 맡은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손필훈입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모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고용노동부부터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행사는 애국가는 국민들은 하루에 한 번만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 앞으로는 하루에 3번씩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의례 전범에 어긋나는 건 아닌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하루에 한 번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장관이 지금 마음이 좀 불편하실 것 같네요. 지금 또 공사 현장에 붕괴 사고로 4명이 매몰된 것 같단 말이죠. 어쨌든 필요한 조치는 하신 것 같고, 어쨌든 행안부나 노동부나 관련 부처에서 인적 물적 자산을 최대한 동원해가지고 일단 구조에 총력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노동부 장관도 이 보고 끝나고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일단 사과했습니다. 일단 상황을 또 한번 지켜보기로 하죠. 자, 오늘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서 제가 뭐 드릴 말씀 대체로 드렸고, 노동부부터 한다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양극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정체가 되면서 양극화가 매우 심화되고 있고, 또 세제 측면에서 보면은 법인세보다 개인소득세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 사회 양극화의 한 부분은 노동자들에 대한 소득 분배가 줄어든 것도 큰 원인이다. 그리고 노동자들 사이에 또 양극화가 있죠. 대기업 정규직, 그 다음에 비정규직, 특히 여성 노동자 뭐 이런 식으로 차등이 좀 많아서 노동자들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한 것 같습니다. 한때 노동부가 노동탄압부라고 불릴 때가 있었어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게 주된 업무인데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게 주 업무인 것처럼 실제 노동억압에 주력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기도 하죠. 그러나 노동부는 고용노동부는 고용과 노동자 보호가 주 업무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노동자를 뭐 어떻게 하면 기업 활동을 어떻게 하냐 이런 억지소리 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는데 또 기업 활동이 또 위축되게 노동자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저도 노동자 생활을 했지만 나는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물론 억울한 것도 많고 그랬는데 회사가 망하게 하는 노동자가 있을까. 뭐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망하면 자기 손해인데. 회사의 상황을 개선하고 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기의 권익을 쟁취하자는 거지 회사 망하게 하면서까지 이기적 욕심을 차리겠다. 그런 노동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노동자 중심이냐 뭐 기업 중심이냐 이런 것도 사실은 또 회자되는데 저는 그게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봐요.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는 거고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는 거고 양자가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동자 출신의 또 현업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이 되셨으니 노동자들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최근에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대규모 사업장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소규모 사업장은 잘 안 줄어든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먹고 살자고 간 직장이 죽음의 장터가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고요. 노동자들의 권익 개선이 결코 경제 성장 발전의 장애요인이 아니다라는 걸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는 보니까 진짜 이게 무슨 관련 기관도 많고 업무도 많고 그렇대요. 예. 농업, 수산, 임업, 축산 또 뭐 있어요? 식품 뭐 또 있어요? 식품 그러니까. 예. 어쨌든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약자 그룹을 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없어서는 안 될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할 일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준비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고를 한번 받아보고 또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박수 한번 치세요. 예. 약간 인색한 것 같아요. 예. 예. 네. 다음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서는 고용노동부 업무 보고와 토의를 진행한 후에 농식품부 업무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아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내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8분에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매몰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의 류현철 본부장과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이 현장에 급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 보고에는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몰 노동자들의 조속한 구조와 회복, 수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장관이 업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오늘 대통령님을 모시고 국민들께 고용노동부 업무 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라는 주권자의 명령을 성과로 실현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의 가치가 일터에서 실현되고 정부는 바뀌는데 왜 내 삶은 바뀌지 않는가라는 광장의 외침에 대한 응답입니다.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해서 K민주주의를 완성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가장 큰 성과는 노동과 생명을 존중하는 정부로의 정책 대전환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산재 사망률을 국정의 지표로 올려놓은 최초의 정부입니다. 대화 자체가 불법이었던 원하청 간의 대화의 문을 열고 대립과 갈등을 넘어 대화 상생의 신뢰자산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70만 명에 달하는 심청년들 그리고 여전히 줄지 않는 산재 사고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뼈아픈 과제입니다.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의 핵심은 친노동은 반기업, 성장이냐 분배냐라고 하는 이분법적 낡은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노동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성장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국제기구들은 한결같이 한국 경제 저성장의 원인으로 양극화와 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의 문을 여는 두 개의 열쇠는 노동시장의 격차를 해소하여 사회 통합을 견인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정책적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격차 해소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70만 쉬었음 청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정보의 비대칭은 격차를 키웁니다. 특성화후 졸업생, 국가장학금 신청자, 제대군인 등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152만 명의 DB를 구축하고 고용24와 연계하여 쉬었음 청년들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청년들에게 혼자가 아니라 나라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리면서 사회와 그들을 연결시키는 가교가 되겠습니다. 둘째, 위험의 격차 해소하겠습니다. 재난은 불평등합니다. 우선 행정력이 미처 닿지 못했던 지붕 추락사고, 벌목 등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민간, 협단체, 안전일터 지킴이 등과 협업하여 길목에서부터
위험을 차단하겠습니다. 중소영세 사업장의 산재 예방 기술 지원을 위해 내년도 5,4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큰 사업장은 안전정보 공시제를 도입하고 참여와 협력으로 노사가 산재 예방의 주체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노동시장 격차도 줄여 나가겠습니다. 연간 노동시장을 OECD 평균인 1,700시간대로 줄이기 위해 자율적인 주 4.5일제 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주 5일제도 그림의 떡인 중소사업장의 경우 공짜 야근 근절을 위해 포괄 임금제 오남용을 금지하고 연차휴가 활성화를 촉진하겠습니다.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휴식시간 보장 등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넷째, 비슷한 일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체불은 절도입니다. 상습, 반복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고 노동인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개정노동법 안착을 위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임금 분포 공시제 도입과 초기업 교섭 촉진을 통해 동일 가치노동, 동일 임금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진짜 성장을 위한 두 번째 열쇠, 노동 있는 대전환을 위해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노동력의 양적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950만 베이비 부머가 각자의 위치에서 경험을 살려 인생이 모작 새로운 출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방학에도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여 일하는 부모가 육아 걱정 없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외국인 노동자는 잠시 머물다 가는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 지역을 풍요롭게 하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숙련을 쌓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 통합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AI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사람의 일자리가 되도록 하고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모두의 AI를 위한 역량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확산되는 플랫폼 노동과 알고리즘을 통한 노동 통제에 대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을 추진하고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하는 한편 국세청과 연계하여 가짜 3.3 계약을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한파와 폭염 등 새로운 위험 요인에 대비하겠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 안전까지 포함하는 진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득 기반의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준비하여 전환 과정의 노동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다가올 위기가 중충적이라면 해법 역시 중충적이어야 합니다. 정부의 힘만으로도 노사 각각의 노력만으로도 헤쳐나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제노동기구 100년 집단지성의 결과는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대화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는 것입니다. 위기에 강한 대한국민의 저력을 믿고 반드시 사회적 대화를 성사시키겠습니다. 이 모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먼저 달라지겠습니다. 자체 개발한 AI 기반 근로감독 행정 서비스와 원스톱 고용 서비스를 통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AI 정부를 선도하겠습니다. 생명 안전 감수성을 모든 정책의 기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혁신을 토대로 국민들에게 내 삶이 바뀌는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하는 시민 모두가 우리 노동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부총리님이나 의견들 내시고 또 여기도 비공개로 논의해드릴 주제가 있나요? 특별히 준비한 거 없죠? 네, 그러면 그냥 공개로 계속하기로 하고요. 다른 실국장님들도 또 다른 기관에 있는 분들도 뭐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아까 잠깐 얘기하신 것 같긴 한데 장시간 야간 노동 등 노동시간 격차 해소 항목에 포괄임금에 대한 오남용 기획감독 이런 게 있네요. 네. 근데 이 포괄임금제가 악용돼서 노동 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죠. 오래되었습니다. 네. 근데 좀 실질적인 해결책이 있어요?
일단 포괄 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금지하기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건을 아주 강화해가지고 좀 꼭 필요한데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노동 착취 수단이 되지 않게 보상 체계는 지금 이거 월급 적게 보수 적게 주자고 만든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업무 특성 때문에 포괄 임금제 한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예, 출퇴근 기록이 어렵거나 야간 수당을 몇 시간 일해야 될지를 모르는 또 야외 노동 영업직이라든지 시간이 뭐 특정하기 어렵다든지 네네. 등등일 텐데 근데 이걸 악용해가지고 하여튼 잘 모르는 특히 청년들 네. 노동 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퉁쳐서 주는 거 그냥 이거 다 줬다 치고 이런 것들이 공짜 야근에 이거 어떻게 대책을 어떻게 세우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가서 이거 출퇴근 기록이 충분히 가능한 곳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제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요즘 뭐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출퇴근 기록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출퇴근 기록을 의무화하고 해서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정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지도할 생각입니다. 제도 자체의 남용 여지가 너무 크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 이 포괄임금제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제도 자체가 존재하는 건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건데 지난 정부에서도 이걸 근본적으로 없애보려고 했는데 몇 가지 실무에서 좀 검토할 부분들이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그게 노동법에 명확하게 노동 시간을 몇 시간으로 하고 그 초과 노동하면 줘야 된다. 그리고 퉁쳐서 하지 마라. 네, 예를 들면 일주일에 5, 8이 40시간인데 월요일, 화요일은 15시간씩 일하고 수요일 날 자고 이러면 똑같은 시간이니까 포괄임금으로 퉁치자. 이러면 하지 말라는 게 노동법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판례로 허물었다 그 말인가요? 판례에서 노동자들이 동의하고 경제적으로 불리하지 않을 때는 경제적으로 불리익하지 않을 때는. 근데 포괄임금제는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익할 텐데 그 사용자들이 자기들이 즉 사용자가 유리하면 안 된다고 말이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사용자가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은 걸 할 리가 있나? 그래서 이게 IT 쪽에 클런치 모드라 해가지고 뭐 실은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는 원인이었는데요. 그런 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하여튼 기획 감독도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제도적으로 만약에 법으로 만들어놨는데 법원 판례가 좀 유연하게 만들어가지고 법률의 취지가 위반될 것 같으면 그렇게 못하게 법으로 확정을 해놓으면 예를 들자면 판례가 있다 하더라도 판례가 절대 법은 아니니까 법률 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률을 명확하게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아예 규정을 해버리면 그것도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면 제일 좋습니다. 네. 근데 금지는 현실적이지 네.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포괄임금제를 하는 가능한 경우를 아주 세세하게 네. 정하고 만약에 법으로 개정하는 게 어려우면 노동부 지침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사용자에게 출퇴근 기록을 의무화하게 하면 뭐 이런 것들도 출시 그러니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노동부에서 지침을 만들든지 입법을 하든지 해서 이 힘없는 청년 노동자들 노동 착취 당하지 않게 각별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뭐 이런 것까지 일어나 몰라. 옛날도 아니고 제가 맨날 기업인들한테 하는 얘기도 이런 식으로 임금 착취해가지고 무슨 국제 경쟁을 하겠습니까? 네. 예? 임금 쥐어짜가지고 수익을 내야 될 정도다. 임금을 쥐어짜지 않으면 수익을 내기 어렵다. 그러면 그 사양 산업 아니에요? 그거? 최근에 그 유명한 어떤 카페에서 또 젊은 청년이 과로사 하셔서 문제가 되었는데요. 카페에서요? 카페가 아니고 그건 이제 뭐 특정 회사 뭐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됐으니까 럼베뮤라고 하는 데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노동부가 이거 어쨌든 좀 제도화하거나 좀 구조적으로 막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냥 그 다음에 그 야간 노동자 건강권 얘기 이게 네. 사실 쿠팡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인가요? 6시까지는 50% 할증하게 돼 있는데 정상임금의 50%. 예, 나이 몇 살 이하가 아니면 뭐 하는 거는 허용이 되는데 야간 노동은 연소자 임산부 네, 그거 못하게 돼 있는데 네. 하여튼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현 법률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게 너무 가혹하고
사실 심야 노동하다 지금 많이 죽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를 뭐 금지시키자는 주장도 있고.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심야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면 그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심야 노동과 심야 노동 사이에 필수적으로 쉬어야 될 시간을 준다든지 아니면 심야 노동은 연속해서 며칠 이상을 못하게 한다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규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 반복적으로 예를 들면 쿠팡은 내가 고용 형태를 모르겠는데 그 고용인지 개인 사업인지 쿠팡은 대기. 물류 사업장에 집하고 하는 것은 근로자이고 배송하는 노동자들은 주로 개인 사업자 형태로 특수고용 노동자들. 하여튼 좀 새로운 노동 형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 제가 떠오르는 생각은 네. 10시부터 6시까지는 심야 노동에 대해서는 50% 할증인데 네. 이거를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더 힘드니까 거기는 할증을 더 올려준다든지. 근데 개인 사업자 형태로 운영할 때는 이 노동법 규제가 안 되잖아요. 네,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노동자인지 개인 사업자인지 경계가 애매한데 이게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걸 노동자성을 인정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완전히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무 제공자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라 해가지고 자영업자와 임금 노동자의 성격이 모호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종속돼 있다고 보면은 이 법으로 포괄해서 보호하고 또 하나는 근로자성이 모호할 때는 지금은 근로자가 자기가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제는 근로자임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그것이 이제 근로자 추정제도로 추정제도입니다. 그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는 않을 텐데 예, 쉬운 이 문제는 아주 의제를 좀 만들고 가능한 방법을 찾고 저항이 적은 부분부터 좀 현실적인 방법을 네. 만들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임금이 그러니까 발주회사의 정규직이 임금이 제일 높고 발주회사의 비정규직이 다음으로 낮고 그다음에 이제 도급받는 회사 또 하청회사 아니면 납품회사이기는 또 낮고 거기서도 정규직은 높고 비정규직은 낮고 또 여자는 더 낮고 지금 이렇게 막 중층적으로 돼 있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임금 격차의 주 원인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보다 어느 기업에 속해 있느냐. 금방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대기업의 사내 하청이 중소기업의 정규직보다 더 높죠. 더 높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 대기업의 수익률이 중소기업의 수익률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산업 구조하고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중소기업의 영업상의 이익이라면 좀 그렇고 영업 개선 이익을 소위 원가 우려식이나 뭐 이런 걸로 많이 뺏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설도 있어요. 결국 경제 민주화 동방선장이 해결되어야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이 높아지고 거기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사례됩니다. 하나그룹이 이번에 그 하청회사도 똑같이 상여금을 주기로 했다고 해요? 네, 그거 아마 곧 보도가 될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 확정된 건 아직 아니고? 예, 이제 아마 오늘 내일 보도가 된다는 걸로 알고 그래요? 있습니다. 오늘 얘기해 보시니까 다 세버렸네? 남의 영업 방해를 했네. 공개된 게 아니었군요. 네. 네. 어쨌든 그런 아주 바람직한 기업 문화, 노동 문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조선업에서 상생 네. 협약 같은 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어쨌든 노동부가 참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거는 원래 헌법적인 원리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동일 노동, 정확하게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그게 그거지 뭐. 네, 그게 뭐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이 정착된 거는 산별 교섭이 기업별 교섭보다는 어떤 산업의 그 직무에 맞는 임금 수준을 정하기 때문에 좀 유럽의 선진국들은 되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되는데 저희들은 기업별 노조 체계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동부에서 먼저
직무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 생산 노동자라면 기업과 다르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것이 임금 분포 공시제를 저희들이 하고 초기업 교섭을 촉진해서 동일 가치 노동 네. 동일 임금 토대를 만들 생각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는 매우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죠? 저번에 사실 이 자료를 내가 보다가 적정임금 네네. 최저임금 얘기를 했던 건데 이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성과를 내고 똑같은 시간을 일하고 하면 또 보수가 똑같아야 되는데 네. 이게 이 사람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가지고 비정규가 더 억울한데 더 덜 줘버려서 더 억울하게 만들고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식적으로 이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죠. 비정규직은 근데 그걸 너무 고용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네. 그 가치 체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소위 경쟁의 원리? 이게 과연 공정하냐 이런 철학적 논리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데 일종의 그 능력주의의 능력주의. 한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좀 부당하게 좋은 혜택을 받는 자리를 몇 개 만들어 놓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한 다음에 그게 내가 시험 잘 봤으니까 그 자리 차지하고 나는 그때부터는 덜 기여하면서도 더 많이 혜택을 받는다. 특권적 지위. 이게 공정한 거냐. 공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부당한 편익을 누리는 경쟁. 그 경쟁에서 이겨서 부당한 지위를 노리는 게 그 능력에 따른 공정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 경향이 일부 있고 만연돼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능력주의는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노동부가 하기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노동 영역에 특히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것처럼 공공 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이 고용도 불안한데 처우도 낮다면 두 가지 이중고를 겪게 돼 있는 겁니다. 네. 최소한 고용이 불안하다면 처우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어떤 하여튼 국가가 가장 큰 사용자인데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관할하고 책임지는 데가 노동부니까 노동부가 다른 타 부처를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노동 문제에 관한 한. 예. 그런데 기재부하고 행안부 말 안 들어요? 말안 듣는 게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그럴 수 있긴 한데 그건 부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년 연장 문제는 논란이 좀 많던데 AI 직업 훈련 확충이라고 하는 항목도 있네요. 네. 예, 지금 아까 AI 말씀도 많이 하시던데 네. 이게 전 국민들에게 AI 역량을 강화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네. 특히 현업 노동자, 네. 노동자들에게 소위 정의로운 전환 네. 이게 가능하려면 소위 AI 시대에는 이 AI 역량을 갖추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일자리를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를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대체될 저는 이것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노동절 명칭을 복원한 건 아주 잘 됐고 노동절 명칭을 복원하면 문제는 지금 근로자의 날, 네. 근로자의 날을 이제 노동절로 이름을 바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은 다 쉬는데 공무원들만 출근해가지고 네. 그 일이 돼요? 그래서 학교 같은 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무직들은 쉬는데 응. 선생님들은 또 출근해야 돼요. 학생들은 나오고 학생들은 또 나와야 되고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인사혁신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교사 공무원들에게도 노동절날 되찾은 62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하루 격려할 수 있도록 법정 공휴일 추진하는데 교사 노동자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네. 그러면 공무원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교사 공무원 다. 공무원도 네, 다? 교사 공무원 다. 네. 뭘- 여기 계신 분들 다. 아, 네.
표정이 별로 좋아하는 표정은 아닌데. 아, 우리 이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나 보죠? 그냥 법정 공유를 하자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뭐 말이 너무 우회해가지고. 네. 임금체불은 잘 정리하고 계신 것 같고, 또 자료상으로 보면 임금체불은 총액은 경제 규모가 늘어나면서 총액은 늘어나는데 인원수는 줄고 있다. 예, 2조를 돌파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모수가 커지기 때문에 비율이나 인원수는 줄고 있다. 예, 해당 당사는 줄고 있고 청산율도 88% 육박하고 있습니다. 청산율이라고 하는 게 일단 체불이 발생했다 정리되는 예, 걸 그렇습니다. 말하는 거죠. 예. 얼마 동안에? 그건 이제 청산율은 88%인데 아니, 그러니까 얼마 그 기준 통계 기준일이 몇 달인가요? 그 해 그 해? 예. 그해 맞죠? 예, 당해 년도. 그 12월에 체불했다가 그러면 한 달 이내에 해야 청산율이 되고 1월 달에 한 건 거기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건 다음 해에 또 다음에? 다음에 통계. 다음 해에 청산된 걸로?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대통령께서도 떼인 돈 받아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지금 일하고 돈 떼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제일 억울한 일인데 법정형도 너무 낮고 벌금으로 떼운다는 표현이 건데 벌금이 더 싸게 치니까 그렇죠. 근절이 안 되고 특히나 체불 한 사람이 또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법정형도 상향하는데 노동 인권 교육을 의무화해가지고 좀 집체 교육도 하고 정말 집체 교육? 예, 집체 설마 교육. 이건 아니지?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집단 교육? 네, 집단 교육 예를 들어서 뭐 그 저거 예, 저 음주운전 같은 거 하면 교육받으면 또 감면해주고 이런 거 있듯이 네, 네, 네. 이 문화를 확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정말 일 시키고 돈 떼먹으면 안 나 집체 교육 그래서 갑자기 옛날 생각을 아, 했어요. 그건 아니고요. 그 노동인권 교육을 좀 의무화하는 걸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소위 체당금 제도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부도가 정말로 지급 능력이 안 돼가지고 체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나라가 먼저 3개월치를 지급해 주는데 6개월로 늘렸습니다. 6개월로 늘리고 네네. 대상도 좀 늘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 구상 청구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 관리 잘 안 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회수율이 맞아요. 20% 어간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도를 바꾼 것이 국세 체납 절차를 도입해가지고 네. 그 전에는 판결문 받고 가니까 그때 이미 돈 그러니까요. 빼돌리기 없어가지고 이제 국세 체납처럼 곧바로 들어가서 법 개정하고 네. 체납되면 아까 법 개정을 우리- 했습니다. 아 했어요. 네. 그럼 이제 국세청으로 넘기도록 하시죠. 국세청에 이런 건 다 맡기기로 했거든요. 네. 아까 오전에, 네. 좀 전에. 네네. 이주 노동자 인권 얘기도 있네요. 네네. 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 문제는 정말 각별히 신경 써줘야 됩니다. 네. 이게 제가 이번에 최근에 순방을 다녀보니까 그 창피해서 가끔씩 그 당신네 나라 가가지고 그러는데 뭐 저기 때린다면서 뭐 그런 얘기 그다음에 월급 떼먹다며 예? 뭐 이런 얘기들 들으면 정말 수치스러워요. 국격이 떨어지는 일. 예, 정말 국격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잘 하시든지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알 듯 모를 듯한 얘기인데 가짜 33이 뭐예요? 시간적인 근로자를 써야 되는데 쪼개가지고 쓰는 거 말은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세금을 인적 공제라고 해가지고 노동자가 아니고 3.3 소득공제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근로기준법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야간 수당이라든지 세금 뭐 이런 예외를 두지 않습니까? 영세 사업장이라고. 근데 실제로는 30명 정도 고용을 해요. 쪼개서 한다 그 말이에요. 쪼개가지고 3.3 근로계약을 안 쓰고 이 사람을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3.3이라 그러냐고요? 세율이 3.3%. 예. 그 이제 통칭해야죠. 3.3. 죄송합니다. 이게 세율이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인적공제 3.3%로 이거 등록한 동네 사람이 쓰는 용어예요? 이제 현장에서 가짜 3.3 그 단속해달라는 그 그 현장이라고 하는 게 그 공무원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있던 현장이라서 아직 적응이 잘. 그래요? 이게 아니고 이제 단체에서는 가짜 삼성 단체. 단속해달라고 하는데 이번에 국세청하고 연계해가지고 실제로 저희들이 12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자면 3.3% 세금을 내기 위해서 노동 근로자라고 안 하고 예. 그 사업자로 해가지고 사업자로 해가지고 소액 사업자로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최저세만 낸다. 예, 하면은 4대 보험 안 내도 되고 알겠습니다. 예, 근로기준법에도 예외가 되니까. 근데 이 지불 능력이 있는 그런 사업장 예를 들면 뭐 네. 예, 그런 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 네. 제가 늘리라고 했는데 네네. 간이 작아가지고 그러신 것 같아요. 올해 1,000명 늘렸어요? 예. 그 내년에 1,000명, 내후년에 700명, 내년까지 2,000명입니다. 그 후에 350명. 네. 이렇게 4,900명을 늘리면 8,000명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 그렇죠. 지금 현재 3,000명 수준이니까 약 그 정도 육박합니다. 네네. 10,000명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다른 문제가 아니고, 신입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인프라도 사실 시간이, 약합니다. 네.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저희들이 특수 알겠습니다. 이제 지방 정부에 대한 노동 감독 권한 위임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근로감독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법률이 없었고 내부 시행령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근로감독관법을 제정하면서 지방 정부하고 권한 위임에 대한 것들도 제도화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것을 맡아서 진행할 지방 정부가 현재로는 경기도 정도 물론 4군데가 신청은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해놨냐 그 말이죠. 네, 제도적으로는 지금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네. 어차피 하고 안 하고는 뭐 지방 정부들 자율의 문제니까요. 네네. 의혹이 있는 데는 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네. 자, 본청 얘기는 다 좀 점검해봤고 소속 기관들은 지금 별도 보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물어볼게요. 근로복지공단, 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입니다. 이사장님. 여기는 뭐 원래 일이 전통적으로 많죠. 인원이 10,000명이 정원이군요. 뭐 다른 일들은 특별히 뭐 현안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산업재해 인정 판정 있잖아요. 예. 요새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도 약간의 이 사적 그 판단이 들어있는지도 몰라. 우리 여동생이 일하다가 새벽에 화장실에서 사망했는데 산재치를 안 해줘가지고 내가 소송했다 졌는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근데 막상 그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참 가혹한 일이잖아요. 예. 작업 현장에서 사망했는데 그리고 뭐 그 외에는 사망할 이유를 굳이 찾기 어려운데 너무 산업재해 인정 판정이 좀 짜다라는 그런 주장 없어요? 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작년에 한 20만 7천 건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네. 그 중에서 한 75% 정도는 사고입니다. 사고는 저희들이 거의 96% 인정을 해주고 사고야, 있습니다. 네. 질병, 직업성, 특히 요즘 근골격이 질병 중에서 저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5% 정도 되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개인 기질에 의한 것인지 업무 관련해서 있는 근골격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질병은 뭐 그럴 수 있죠. 거야. 그런데 이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너무 가혹하게 판정한다. 그 소송을 했다가 패소하는 비율은 얼마나 돼요? 인정 안 해줘가지고 인정해라 소송 들어와서 저희들 한 패소하는 20% 정도 되는데요. 20%. 최근에 소음성 난청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법원에서는 좀 넓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을 잘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판결 경향이나 뭐 그 학계의 연구 결과나 이런 걸 봐서 이런 건
일반적으로 해주는 거다 하면 빨리 태도를 바꿔주는 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뭘 하다가 직장에서 누군가가 죽거나 심하게 다치면 그 집안 망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보험이라고 하는 취지, 사회보험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필요가 있겠다. 예, 다 뭐 힘있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험한 환경에서 일하다 그러는 경우가 많은 건데 예, 각별히 좀 보호를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고용정보원은 어디 계신가요? 네, 고용정보원장 이창수입니다. 아, 그쪽에 계시면 이 노동부 산하기에는 좀 많죠. 고용정보원은 인원이 430명이고 그렇습니다. 뭐 열심히 잘하고 있나 봐요. 특별히 문제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고용정보원 그렇고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김현주입니다. 아, 네. 이 공단이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울산광역시에 있습니다. 울산에 가 있어요? 네, 여기 직원이 2,000명이나 되는데. 네, 근데 여기 업무를 보니까 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재생 지원, 안전 문화 확산, 뭐 단속도 하고, 네. 뭐 그런 것도 하는데 보니까 이게 노동부에 네. 저기 산업안전본부 예, 산업안전본부 이번에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지금 광주에 급파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는 근로감독관 또는 산업안전본부 공무원 업무하고 거의 같은 것 같은데? 그 근로감독관 업무할 적에 저희 직원들이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주고 함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공무원 수 늘린다고 해서 뭐 자꾸 뭐라 그러니까 그거 피해가지고 근로감독관이 해야 될 일을 떼가지고 여기다 맡긴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께서 첫 번째 지시로 300명 빨리 그 특공대 투입하라고 할 때 저희들이 숫자가 차출된 숫자가 안 돼가지고 여기서 공단에 150명 네, 지원받았군요. 300명이 같이 움직이겠습니다. 그냥 여기 2,000명이나 되는데 물론 뭐 이렇게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고 또 효율적일 수도 있긴 한데 그죠? 하여튼 이것도 보면 근로감독 인원 감독 역량을 여기다 분산해 놓은 거예요. 네. 여기하고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지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예, 공단에서 예방하고 또 사고 조사 같은 것도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들이 위임하는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하기관들이 보면 이런 것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 조직을 포퓰리즘적으로 좀 운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자, 산업인력공단이라고 하는 것도 있네요. 네,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이호영입니다. 근데 여기도 하나 물어봐야 되는데 정원 1836.605명 0.605명은 뭐예요? 네, 현원이 그런 거 아까 보니까 이해를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시간제 근로자 그러니까 이런 이해는 분들이,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정원이 왜 이렇게 605명은 뭐 0.605명은 뭐예요? 또 몇 명이라 써져 있겠지? 그 0.605가 이제 시간제 근로자분들에 대한 근로 시간을 인원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아니 그건 정원에 설마 그래놓지 현원이 그럴 수는 있는데 네. 정원이 왜 그러냐 그 말이죠. 정원이 정원도 설마 원래- 법에다 그래놨을까? 정원도 원래 이제 그 과거에 좀 히스토리가 긴데요. 기재부에서 정원을 인정받을 때 시간 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부분을 받아오면서 정원이 그렇게 법에 의한 게 아니고 지침으로 받았는데 지침이 네. 몇 명이 아니고 뭐라고 잔뜩 써놨는 모양이군요 기준을.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네. 0.605명이 나왔다. 네, 네, 그렇습니다. 참 이런 거 좀 고치라고 하세요. 그냥 몇 명 이러면 되지. 아니 반올림을 하든지. 네, 저들 현안 0.605명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 반 3분의 2만 어떻게 해가지고. 네. 자, 산업인력공단은 그렇고. 여기도 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봐요.
네, 열심히 잘하십시오. 자, 장애인 고용공단. 네, 장애인 고용공단 그래요? 이사장 이종성입니다. 장애인 고용공단은 전에 보니까 장애인 고용률을 법에 맞추지를 못해가지고 여기저기다가 장애인 고용하라고 청탁하러 다니고 막 그러더군요. 법에 맞추지 못한다는 건 아니고요. 비율이 몇 퍼센트 이렇게 돼 있는데 네. 특정 지역이 거기 못 맞추면 그렇죠. 아마 그 정부 경영 목표치에 조금 부족하는 그 지사들이 그 목표치에 맞추기 위해서 네. 노력들을 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저기 장애인 고용률이 법에 정해져 있는 만큼을 잘 충족하고 있나요? 지금 전체 고용률은 이제 3.21%로 나와 있는데요. 그게 이제 공공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의무 고용률을 초과해서 그 고용한 인원들이 있기 때문이지 민간에서는 지금 조금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대기업 그러면 저기 저 고용 안 하고 일종의 무슨 가태료 비슷부담 고용 부담금을 대신 내고 있어요. 예. 그 부담금 금액이 인건비로 지출되는 금액으로 비교하면 몇 퍼센트쯤 되는 것 같아요? 뭐 기업들의 이제 평균 임금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절대 그럼 금액으로 부담금이 얼마예요? 만약에 한 명을 덜 채웠다. 그럼 지금 얼마예요? 이제 그것도 이제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서 이제 단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고 싼 게 이제 60%, 최저임금의 60%고 제일 많이 부과되는 게 이제 최저임금의 100%까지 부과가 됩니다. 아예 안 한다든지 그러면 네. 최저임금이 60%? 좀 올려야 되겠네요, 그죠? 기업들의 부담도 이제 여러 가지 고려를 아니, 해가지고 저희가 예. 법이 있으면 지키라고 해놓은 거지. 기업들의 통상적인 장애인 고용, 의무 고용률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의무 고용률이 지금 3.1%로 돼 있습니다. 3.1%까지 네. 고용을 해라. 네. 그래서 안 되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돈 내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공공 부문 말고 민간 분야는 잘 못 지키고 있다. 그런 거죠? 네. 근데 그 장애인이라고 하는 게 등록된 장애인은 다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뭐 저희가 지금 차이가 있나요? 법적으로는 이제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경하든 중하든 상관없이. 네. 네. 저도 통계에 넣어주세요. 저도 장애인. 네. 경미하지만. 자, 장애인 고용공단 잘 처리해 주시고요. 장애인 그러세요? 하십시오. 네. 아니 근데 공공이 민간보다는 나은데 그걸 채우고 있는데 공공은 다 채우고 있어요? 아니요, 공공도 이제 분야별로 편차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특히 편차가 있어요? 아니면 아예 떨어지는 데도 상당히 있죠. 떨어지는 데들이 조금 있는데 특히 이제 특정 직무 분야들이 장애인 고용이 좀 힘든 분야들이 있어요. 특히 교육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국방이라든가 이제 그런 특수한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 고용이 조금 낮은 지금 상황입니다. 네. 건설 근로자 공제회 건설근로자 공제 이사장 직무대행 권혁태입니다. 어디 계세요? 네. 거기 있어요? 건설 근로자 공제회는 226명, 6.5명이 정원인데 여기에 예산 재원은 어디서 나와요? 저희가 공제 부금이라는 것을 걷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예. 부금의 일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근로자 한 사람이 일을 하면은 6,500원을 걷어서요. 그 중에 6,200원은 근로자에게 저희가 퇴직금 형태의 공제 부금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300원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납부하는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건설 현장에 퇴직금이 가입하지 않는 1년 미만의 일용 근로자입니다. 단기 고용하는. 그걸 건설 노동자한테서 걷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자한테서 걷는 건가요? 건설 근로자가 일을 하면 현장 사업주에게 걷습니다. 사업주에게? 예, 법이 지금 적용되는 것은 공사 현장은 1억 원 이상, 민간은 50억 원 이상 공사 사업장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근로자 건설 근로자 하루 근무에 대해서 6,500원을 떼서 6,200원은 적립해주고, 네, 그렇습니다. 300원은 비용으로 쓴다는 거군요. 네.
지금 여기 그 정립한 건 누가 여기서 관리해요? 네,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지고 있는 채권이나 네. 그다음에 증권 이런 데 투자도 하고 네. 대체 투자라고 해서 사업에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그게 2013년인가로 제가 13년 그때 생긴 조직이에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2000 네, 대충 됐습니다. 예, 10년대에 생겼다는 거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 총액은 얼마 정도인가? 약 5조 6천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5조요? 예. 연간 얼마 정도씩 늘어요? 그때마다 좀 다른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희가 건설 건설 경기가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나쁘니까. 예, 줄어들 때도 있고요. 원래는 좀 줄어들 때도 있고 보통 한 쉽게 말하면 5조 정도를 1조를 거두면은 그 중에 약 한 1,000억 정도 남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금이 계속 편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기금이 계속 늘어나기는 하겠죠? 네, 기금이 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공제 부금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적용 사업장도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늘고 지금은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은 건설 근로자가 퇴직을 할 텐데요. 건설 근로자, 이론 근로자가 언제 그렇습니다. 퇴직입니까? 근데 만약 1년 이상 일하다가 더 이상 일을 안 하게 되었을 때가 있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60세 넘어서 자기가 일반 근로자와 60세 넘어서 일을 안 하게 되면 그때 저희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청구할 자격의 문제일 텐데.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퇴직이라는 게 더 이상 건설 근로자 일을 안 할 때, 네, 건설 그렇습니다. 노동을 안 할 때라고 정해놓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본인 의사에 맡기는 거예요? 아닙니다. 60세 이상이 된 후에는 청구를 할 수 있고요. 60세 이전에는? 예. 60세 이전에는 그 1년 이상 일을 안 하게 되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있는 이상은 저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일을 안 하면 60세 이전은 뭐 다른 직업으로 전업을 하거나 이럴 때도 해당이 됩니까? 예, 전업됐을 때 해당이 됩니다. 건설 노사발전재단은 예. 사무총재 박주택. 네네. 노사발전재단은 노사관계 개선, 상생협력, 노사문화 구축. 주로 뭐 교육 사업 하시는 거예요? 예, 교육도 있고 뭐 컨설팅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용자 측, 노동자 측, 예, 양쪽 다. 예, 그렇습니다. 네. 한국 폴리텍 대학은 어디 계세요? 예. 우리 이철수 교수님이시군요. 여기는 학교니까 이게 지금 전국에 폴리텍 대학이 몇 개나 있어요? 캠퍼스 39개. 연구원 교육원 합치면 41개 정도 됩니다. 연구원도 있어요? 예, 신기술 교육원, 직업교육연구원 뭐 이렇게 있습니다. 예. 또 인재원도 있고 전체 직원 역량 학교 그러니까 그 폴리텍 대학이니까 기본적으로 교육 대중 교육을 위해서 있는 조직일 것 같고 예. 거기에 폴리텍 대학은 30 아까 몇 개? 39개. 39개. 예. 연구원은 뭐 연구하는 데라고 치고. 예. 그것도 뭐 있다고 그랬죠 아까? 신기술 교육원. 교육원. 예. 교육원은 대학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근데 저희 교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AI가 나오게 되면 AI 리터러시라든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내부 구성원들이요? 여기 예산은 4,431억인데 예산의 구성은 특별회계에서 3,494억을 받는다 그 말인가요? 예. 저희 예산 루트가 고용보험기금하고 뭐 이렇게 해서 고용보험기금 576억 자체 수입이 수업료 이런 거겠죠. 360억 3,494억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서 받는다 그 말인 거. 예, 그렇습니다. 예. 전부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3,500억.
AI 교육에 대한 수요들이 좀 많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대통령께서 사버린 AI를 주창하셨고 또 국민 모두의 AI를 말씀하셔서 노동부에서 원래 AI 테스트베드로 한 학교당 25억에서 4개를 배정해서 네. 저희들이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KI와 협업을 해서 디지털 세계 AI를 저희 물리적 세계로 옮기는데 같이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폴리텍 대학 강연을 몇 번 가봤는데 일종의 이제 학과 내용이 정말 다양하더군요. 255개 학과가 있습니다. 학과 종류가 255개.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 시대 수요에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맞춤형으로 만들었습니다. 뭐 없애고 새로 생기고 이게 꽤 자유로운가 보죠? 그 생명이죠. 저희들이 1년에 학과 신설 폐지에 5년 평균 한 500억 정도, 매년 500억 정도 듭니다. 예. 기계도 사고 시대에 맞추고 하기 때문에 노동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용노동교육원? 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부원장 김종철입니다. 네. 정원은 115명이고 이것도 앞에서 본 거하고 좀 약간 겹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하도 많아가 비교가 안 되긴 한데 노동교육원? 노동교육원은요. 1987년도에 저희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고요. 89년도에 노사 갈등 예방을 위해서 교육 수단을 통해서 노사 갈등 예방을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네. 꼭 필요한 조직이다 그 말이죠? 매우 필요합니다. 사실 매우. 꼭 정도가 아니고 지금 뭐 연간 40만 건의 개별 노동 분쟁 그리고 연간 1000여 건의 조정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때 저는 노동교육이 굉장히 유효한 수단인데 지금 저기 연간 예산 뭐 200여억 원, 그 직원 100여 명 수준이어서 매우 취약하고요. 이런 노동 존중 우리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교육이 반드시 강화되어야 된다고 오히려 생각합니다. 늘려야 된다. 네. 대상이 누구예요? 교육 대상이? 교육 대상은 작년의 경우에 연간 23만 명을 했고요. 그 중에 16만 명이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만여 명은 우리 노동부 공무원들을 다 노동교육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 증원을 하게 되면은 노동교육원이 그 교육 수요를 다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노사 관계, 노사 갈등 이런 현장에 사업체 노사 당사자들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은 뭐 아주 추상적으로 뭐 어떤 교육을 하는 거예요? 노동 인권 교육 아니면 노사 관계 당사자가 노사 관계 교육. 예. 그래서 노조 간부나 인사 노사 담당자들이 와서 노사 협상과 단체 협상의 스킬이라든지 중고등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그런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아니요. 노사 관계 당사자에 대해서는 노조 간부나 인사 노사 담당자에 대해서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예컨대 요번에 이제 고3들이 수능을 보고 난 이후에 거기에 이제 현장에 찾아가지고 교육을 한다라든지 그런 청소년 노동 교육도 있고요. 그 청소년들에 대한 노동 교육 내용이 뭐예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이제 현장에 가서 학생들이 이제 예컨대 수능 끝난 다음에 알바를 한다든지 이럴 때 근데 이제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임금체불이라든지 괴롭힘 이런 걸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특성화고 학생들 6만여 명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우리 어떤 산업재해 예방이라든지 뭐 인턴 형태로 이제 그 친구들 근무를 하기 때문에 교육을 보통 하고 말하는 노동 인권 교육을 한다 그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거 며칠 전에 우리가 그거 같은데 거긴가요? 네. 어디 계세요? 네. 그럼 저희 대표는 총장이신가요? 예. 예. 제가 며칠 전에 갔는데 거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기술교육대학교 하고 폴리텍 대학하고는 뭔 차이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4년제 대학으로서요.
폴리텍 대학에서 원래는 거기 교사 양성을 위해서 직업을 교사 양성을 위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실천공학 기술자 양성과 평생 직업 능력 개발을 선도하는 그런 허브 대학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출발은 직업훈련교사 예, 거기서부터 양성기관이었는데 이제는 일반 학생을 받는 일반 학생 받아가지고 이론과 실무를 50대 50으로 하면서 현장 문제 해결을 하고 청년 스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 정원은 몇 명이에요? 저희들이 그 학부 대학을 합해서 한 5,500여 명 됩니다. 입학생 기준 매년 한 900명 남짓 900명 정도가 입학을 해요? 예. 학부는 몇 명? 학부가 그 4,000 아니 입학생. 입학생이 10명 됩니다. 910명이고 대학원은 대학원이 한 500여 명. 500명이요? 1,400명 정도 매년 들어오는데 정원은 다 찹니까? 항상 충원은 100%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경쟁률은요? 이번에 입시 경쟁률이 11.2대 1로서 비수도권 대학에서 두 번째로 높았고 충청권에서 가장 높은 국책대학입니다. 총장님의 자부심이 뿜뿜이신 것 같네요. 예. 네,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는 정부로부터 들어오는 예산이 얼마 정도예요? 전액 수업료 빼놓고는 정부로부터 다 지원받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죠? 전체에서 한 1,272억이었습니다. 1,272억. 정부 예산이? 예. 예산 총액이 1,272억이에요. 예. 근데 이게 전부 정부 예산이라는 거예요? 고특 회계가 이제 교육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회계에서 이제 그 학부 그 대학원 관련해 가지고 지원 개발 담당자 양성 및 훈련 매체 개발 항목으로 한 76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ODA 사업으로서 개도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그 석사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예. 그리고 이제 각종 고용 서비스 제3세계에서 온 학생들 외국인들 가르치는 주로 아세안 국가에서 오는 학생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사회적 기업진흥원 이것도 노동부 소관이군요. 예, 사회적기업진흥원장 정성국입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예, 저 제일 끝에 계시네요. 예. 사회적 기업진흥원 여기 정원이 124명 293억 예산인데 이것도 전부 전액 정부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점차 중요해져 가고 있는데 최근에 사회적 기업이 많이 축소됐죠. 예, 뭐 약간 신규 인정 사회적 기업 수가 증가하는 비율은 둔화되고 폐지 반납되는 사회적 기업 수가 증가함으로써 올해 들어서 절대적인 규모가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네. 다시 늘어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볼드는 성남에 있는 거고 정원 69명. 한국자볼드 이사장 이병균입니다. 네. 거기는 뭘 신축한다고 어디 자료가 있던데? 미래지휘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래직업관. 예. 어디다가 지어요? 저희들 유유 공간에 2024년도 예산을 1차 성남에 있는 옆에 빈 공간에다 짓는다 그 말인가요? 저희 자볼드 내에 유유 공간이 1,000평이 있어서 그 경계 내에 예. 그걸 뜯어내고 거기에 미래지휘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총리님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시면 간단한 거 하나만. 지난 시기에 가장 많이 우리 노동 관련 이슈 중에서 강조가 되고 국민들께서도 관심 가지시는 것이 산재 관련 아닙니까? 근데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50억 이상 50인 이상은 줄고 50억 이하 50인 이하는 이제 여전하거나 또는 심지어 늘고 있어서 걱정인데 저도 불시전공을 가보니까 이게 꼭 돈이 들지 않는데도 관성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참 문제다, 이거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집중력을 잃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저희들이 이 문제를 계속 쭉 좀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좀 성과를 계속 내가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크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과를 확실히 내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제일 처음에 보고하실 때 제일 위에 나왔던 것 중에 일터 민주주의하고 사회적 대화라는 걸 큰 제목으로 뽑으셨던데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일터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어떤 정책으로 실현해 갈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인지 몇 개를 딱 좀 뽑아서 네. 단계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제시해주고 추진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우리 실국장님들 아까 보니까 준비했는데 말 못해서 억울하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 혹시 있으면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자,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 네, 발표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셔야죠. 그냥 계속 계실. 일단 차관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 뭐 있어도 되고 가셔도 되고 그냥 계세요 그럼. 네. 마치고 바로 내려야 돼요. 예, 지금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및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보고하겠습니다.